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2년 8월 26일 시행한 기출문제 제1과목 공기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효과적인 공기조화 설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조닝을 실시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자, 1번에 보시면 실의 방위, 그렇죠. 동서남북 요런 방위에 따라서 일사량이 바뀌니까 고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실의 사용시간, 그렇죠. 피크타임 같은 거 고려해줘야 되죠.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실의 밝기는 일단 넘어가고, 4번에 실의 형태, 그렇죠. 실의 형태라던가 용도에 따라서 그 설비 계획이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틀린 것은 실의 밝기죠. 그래서 그 공기조화 설비 계획과 실의 밝기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 증기난방에 비해 온수난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난방부하에 따라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맞아요. 자, 보시면은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이죠. 자, 기본적으로 증기난방이라는 거는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0도씨를 넘어가요, 온도가. 그리고 이 녀석은 잡열을 이용하죠. 물을 끓여서 상태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리고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도씨 이하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온수의 현열을 이용하는 거죠. 온도만 바뀌니까. 물론 고온수식이라고 해서 압력을 높여서 요거보다 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빼버리고, 자, 그렇다면은 보기 1번에 보시면 난방부하에 따른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증기난방은 100도씨 이상이에요. 고온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온도 조절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급이 용이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난방부하에 따라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즉 취급이 용이하다. 그 다음 2번에 예열 시간이 길지만 가열 후에 냉각 시간도 길다. 자, 그렇죠.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잖아요. 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그 비열 C가 커요. 비열 C가 크다라는 말은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식는 속도도 느리다. 즉 온수난방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 겁니다. 증기난방은 어때요? 얘는 고온이기 때문에 버너의 용량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가열 시간도 짧아요. 순간적으로 확 가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예열 시간이 길지만 가열 후에 냉각 시간도 길다.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수격작용이 심하다 돼 있는데, 자, 온수난방보다 증기난방이 수격작용이 심합니다. 왜? 온수는 그냥 물만 공급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기 같은 경우는 증기랑 물이랑 섞일 경우에, 즉 캐리어 오버가 일어났을 때 그 섞여 있는 물이 배관을 때리는 게 수격작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수격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 증기난방에서 일어난다. 틀린 것은 3번이죠. 수격작용은 심하다. 요거는 증기난방의 설명. 그 다음 4번은 맞겠죠. 현열을 이용한 난방으로 쾌감도가 높다. 증기난방보다는 온수난방이 쾌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므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더 보시려면 교재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 보시면은 요 증기난방, 온수난방 설명이 있어요.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기조화 방식의 특징 중 공기, 물 방식, 유닛 병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했네요. 자, 공기, 물 방식이 공기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자, 공기수 방식입니다. 공기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유닛 병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공조기 AHU, 얘가 공기를 실내로 취출시켜 주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밑에 냉온수기가 있을 겁니다. 냉온수기에서 배관을 딱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팬코일 유닛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물론 여기에 냉난방 코일이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관에는 물이 들어있죠. 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수 방식이고, 자, 공기수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실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배관 딱 따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요 덕트에서 딱 따가지고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공기수 방식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중앙식인데, 그렇죠. 얘들은 이제 중앙 기계실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 중앙식인데 개별 제어가 용이한 거예요.
왜? 각실에다가 유닛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각실에 필요한 부하에 알맞게 조정이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특징에 해당하는 것 했죠. 1번에 유닛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자, 실내에 유닛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말은 소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유닛 한 대로서 한 개의 소규모 존을 구성하므로 조닝이 용이하다. 그렇죠. 각실 제어가 용이하잖아요. 자, 개별 제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겠네요. 3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 나머지는 왜 틀렸냐? 자, 3번에 보시면 덕트가 없으므로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다 돼 있는데, 유닛 병용은 제가 방금 그려드렸잖아요. 요거 덕트죠. 요거 다 덕트잖아요. 덕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개별식이므로 부분 운전 및 시간차 운전에 적합하다 돼 있는데, 개별식인가요? 아니죠. 중앙식이에요. 중앙식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용이한 것 뿐입니다. 중앙식이에요. 중앙식, 공기수 방식은.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공조기를 설치한 바닥 면적은 좁고 층고가 높은 경우에 적합한 공조기 AHU의 형식은 해서 뭐 이런 거겠죠. 실이 있으면은 면적은 좁아. 면적은 좁은데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높이는 상당히 높아. 자, 요런 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설치하면 되겠어요? AHU 그냥 수직형으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수직형. 자, 그 다음 5번에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흡수식 냉동기 냉각탑의 열 처리 용량과 냉각 수량은 몇 배 정도로 하는가? 자, 요런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1번 처리 용량의 2배, 냉각 수량의 1.5배. 자, 그 다음 6번 다음 공식 중 관내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는 식은 돼 있는데, 자,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6번 문제는 책에 29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제가 그냥 외우라라고 했습니다. 자, 직관부 마찰자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자, H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람다 D분의 L 2G분의 V 자승 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요 람다를 F로 바꿔서 써줬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국부저항이 있었죠. 국부저항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빼면 되죠. 그래서 요 국부저항이 제타, 요게 국부 마찰 손실 2G분의 V 자승 R로 구했었습니다. 자, 여기 국부저항. 자, 그래서 이론 강의 할 때 제가 요 공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라고 했죠. 문제 그대로 나온다고. 자, 그래서 6번에 다음 공식 중 관내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는 식은 했죠. 국부라는 말이 안 들어갔습니다. 국부라는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요 녀석 직관부 마찰 저항이에요. 즉 전체 마찰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H는 F, D분의 L, 2G분의 V 자승 R. 자, 그 다음 7번 문제. 공기조와 부하 중 실내 취득 열량이 아닌 것은 했죠. 그래서 뭐 인체 발생 열량, 벽체로부터의 열량, 덕트로부터의 열량, 기구 발생 열량 돼 있는데, 자,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기능사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실내 부하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실내가 있어요. 실내. 그리고 공조기가 있겠죠. AHU. 공조기가 이렇게 돼 있고, 송풍기가 이렇게 이거 새로 그릴까요? 자, 공조기가 이렇게 있고 송풍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덕트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내 부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실내 취득 열량, 말 그대로 실내 부하예요. 실내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찾아라 이건데, 자, 그렇다면 인체 발생 열량. 자, 사람이 실내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사람 몸에서 열 나죠? 인체 발생 열량 맞아요.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벽체로부터의 열량. 자, 햇빛 비치면 1사량, 여기 비치면 1사량, 벽체로부터의 열량 맞겠죠? 2번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덕트로부터의 열량 돼 있는데,
덕트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덕트란 말이에요. 덕트는 실내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실외부에 있어. 실외부에 있고, 그러면 선생님 실외부합니까? 실외부화는 아니죠. 제가 덕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덕트랑 송풍기는 기기 취득열량 이라고 했잖아요. 기기 취득열량이고 현열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7번에 그 실내 취득 열량이 아닌 것은 덕트로부터의 발생 열량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좋아요. 답은 알겠어. 근데 얘가 4번하고 헷갈리는 거야. 4번에 보시면 기구 발생 열량 돼 있는데 방금 기기 취득 열량이 덕트라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구라는 건 뭐냐면은 실내에 있는 기구, 뭐 예를 들어 히터는 뭐 말 안 해도 열을 발생하죠. 그리고 실내에 텔레비전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도 있잖아요. 걔들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죠. 그런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에 존재하는 기구. 그러므로 4번은 실내 취득 열량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8번 원통 다관식 열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네요. 1번 동체 내에 다수의 관을 설치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관식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전열관 내 유속은 1.8m/s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전열관은 일반적으로 직경 25.4mm의 동관이 많이 사용된다. 맞아요. 그럼 4번에 보시면 동관을 전열관으로 사용할 경우 유체의 온도는 150도씨 이상이 좋다 돼 있는데 150도씨를 넘어가 버리면 열팽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150도씨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8번의 답은 4번. 자, 9번 어떤 실내 공간의 냉방 설계 온습도 조건이 26도씨 요거 건고온도겠죠. 그 다음 50% 요거는 습도일 거고 냉방 부하 중 현열 부하가 3000kcal/h 잠열 부하가 1000kcal/h 였다면 공급해야 할 송풍량은 약 얼마인가? 단 냉풍의 치출 온도는 16도씨 공기의 정압비열 0.24 공기의 밀도 1.2 해서 좋네요. 친절하게도 모든 조건을 다 줬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봅시다. 송풍량, 다른 말로 풍량이죠. 풍량 구하는 공식. 자, Q는 GC 델타 T인데 여기서 우리가 풍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Q는 스몰 q 곱하기 1.2하죠. 요게 G니까. 그 다음 공기의 비열 0.24 곱하기 델타 T로 구하시면 되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때 우선은 Q, 열량 한번 찾아봅시다. 열량은 지금 현열 3000, 잠열 1000 줬는데 송풍량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현열입니다. 현열. 왜? 공기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없어. 현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현열량 3000은 스몰 q 곱하기 1.2 곱하기 0.24 곱하기 델타 t는 온도차니까 자, 높은 거에서 낮은 거 26 빼기 16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스몰 q로 구합니다. 스몰 q는 3000에다가 나누기 쭉 내려가니까 1.2 곱하기 0.24 곱하기 26 빼기 1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041.67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반올림하면은 결과값은 1042 미터 삼승 퍼 아워. 자, 그러므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다음 중 냉수 코일의 설계법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보시면 공기 흐름과 냉수 흐름의 방향은 평행류로 하고 대수 평균 온도차를 적게 한다 돼 있는데 자, 코일 설계 시 평형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보다 반대 역류, 다른 말로 향류라고 하죠. 향류를 해주는 게 효율이 좋고 그리고 대수평균 온도차는 당연히 커야지, 그래야지 많이 식히는 거니까. 그러므로 1번이 틀렸죠. 평형류가 아니고 향류, 그리고 온도차를 크게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송풍기를 원심, 충류 및 기타로 크게 나눌 때 원심 송풍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 1번에 터보 송풍기 원심형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리밋 로드 송풍기 돼 있는데 자, 리밋 로드 송풍기라는 거는 후곡형과 다익형의 계량형입니다. 자, 후곡형, 다익형 뭐예요? 원심식이죠. 그래서 2번도
원심 송풍기 맞겠고, 그 다음 3번에 익형 당연히 원심이죠. 그럼 4번에 보시면 프로펠러 송풍기 되어 있는데 프로펠러 뭡니까? 충류형이죠. 그러므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증기난방 설비를 설계할 때 필요 방열 면적 S의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방열 면적, 요거를 뭐 다른 말로 표준 방열 면적이라던가 상당 방열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입니다. 난방부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데 난방부하 Q는 EDR 곱하기 여기서는 증기니까 650. 자, 일단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난방부하 열량이겠죠. 열량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EDR은 표준 방열 면적,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상당 방열 면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단위로는 당연히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이 되고, 자, 요 놈은 증기 보일러의 표준 방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면적하고 요 표준 방열량 곱하니까 요거 날라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증기일 때고 온수일 때도 있어. 온수일 때는 얘가 45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온수 보일러의 표준 방열량은 450kcal/m 자승 아워고 증기 보일러의 표준 방열량은 650kcal/m 자승 아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증기 보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묻는 S라는 거는 방열 면적 뭡니까? 얘야, 얘. 그러면 EDR 구해볼까요? 자, 요 EDR은 얘가 내려가니까 650분의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EDR이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S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요 Q가 뭡니까? 손실 열량. 말 그대로 열량인 거지. 자, 그러므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S는 손실 열량에서 650 나눠야지. 증기 난방이니까. 만약에 온수 보일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45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13번. 전공기 방식의 특징에 속하는 것은 전공기 방식입니다. 1번에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요 놈이 맞겠죠? 전공기 방식 외기 냉방 아주 유용하죠. 그 다음 뭐 나머지 읽어보면은 2번에 공조기계실이 적어도 된다 돼 있는데 전공기 방식 가장 커야 돼요. 송풍기가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에 부하가 큰 실에 대해서도 덕트 크기가 요것도 커지겠죠. 송풍기가 크니까. 그 다음 4번에 공기수 방식에 비해 반송 동력이 큽니다. 송풍기가 크잖아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 자, 14번.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에서 천장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 노즐로부터 치출되는 공기의 유인 효과를 이용하여 오염 공기를 국부적으로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자, 유인하여 희석시킨다. 이렇게 나오면은 드리벤트.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드리벤트 방식. 자, 다음 15번. 기계환기 중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대규모 보일러실, 변전실 등에 적용하는 환기법은 했네요. 자,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송풍기가 극기가 될 거고 배풍기가 배기가 되겠죠. 이때 둘 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강제극기, 강제배기. 자, 이거 뭐예요? 강제 제1종 환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16번. 다음의 공기선도에서 상태점 A의 노점 온도는 몇 도씨인가? 자, 습공기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녀석이 상대습도 100%의 선이 될 것이고, 자, 이때 공기의 상태점이 자 A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얘는 건고온도죠.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요 점을 찾으면은 얘는 절대습도. 그리고 이쪽에 엔탈피 선 있죠. 엔탈피 선에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하면은 얘가 엔탈피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쭉 꺼가지고 노점 온도선, 요게 상대습도선 100%인 점을 찍었을 때 내려서 나오는 요 온도가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14.5도씨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공구 온도는 25도씨가 될 거고, 이 문제에서는 노점 온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4.5도씨.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7번. 다음은 냉각 코일에서 공기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는 어느 것인가 했네요. 자, 우선은 선도를 살펴봅시다. 냉각 코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름철이죠. 여름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 F점이 외기, 아웃에어가 되겠죠. 온도와 습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B점은 리턴에어, 환기가 됩니다. 되돌아오는 공기. 자, 그러면 아웃에어와 리턴에어가 만나가지고 C점, 요게 뭐예요? 혼합 공기, 즉 믹싱에어, MA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믹싱에어가 이제 냉각 감습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냉각과 감습은 항상 따라온다고. 왜? 코일의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일은 요 노점 온도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즉 냉각 코일의 열량이라는 거는, 냉각 코일이 할 수 있는 일은 요 C점에서 E점까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치출 공기는 A점부터 이렇게 치출이 돼요. 왜 그럴까? A점부터 치출이 돼. E점의 그 온도가 더 낮은데 왜 E점에서 치출이 되지 않고 A점에서 치출이 될까? 요 녀석의 정체가 바이패스 팩터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냉각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냉각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운 냉각 코일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공기를 딱 통과시키면은 냉각 코일이랑 전열 교환해서 차가운 공기가 돼서 실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그 냉각 코일의 전열 면적은 어딥니까? 요 코일의 표면이에요. 코일의 표면. 자, 그렇다면 공기가 코일의 표면과 닿아서 이제 지나가는 애들은 차가워질 건데, 근데 코일에도 틈이 있잖아요. 각 코일에 틈이 있는데 이런 틈으로 전열 교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공기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얘들은 손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애들을 바이패스 팩터, 못 쓰는 공기다. 전열 교환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전열 교환한 그런 공기들을 콘택트 팩터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냉각 코일이 할 수 있는 일은 C점에서 E점까지인데, 바이패스 팩터라는 게 요만큼 생기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요게 바이패스 팩터. 그래서 A점에서부터 치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공기의 양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콘택트 팩터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바이패스 팩터를 구하려면은 이 코일의 전체 열량에서 C-E, 뭐 온도나 엔탈피 차이일 수 있겠죠. C-E 분의 바이패스 팩터 A에서 E까지 A-E 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패스 팩터가 되는 겁니다. 즉, 요 문제에서는 그냥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CE 분의 AE가 되겠죠. 요게 바이패스 팩터다. 자, 그러므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CE 분의 AE. 자, 그 다음 18번. 상대습도 50%, 냉방의 현열 부하가 7,500kcal/h, 잠열 부하가 2,500kcal/h일 때 현열비 SHF는 얼마인가? 자, SHF 현열비는 QS 더하기 QL 분의 QS였죠. 뭐예요? 현열 더하기 잠열 분의 현열, 즉 전열 분의 현열입니다. 자, 그대로 구해줍니다. 7,500 현열 더하기 잠열 2,500 분의 현열 7,500 하게 되면은 얘가 0.7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9번. 덕트의 치수 결정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거 책에 29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봅시다. 1번에 등속법은 각 구간마다 압력 손실이 같다 돼 있는데, 등속이에요. 뭐겠어요? 풍속, 속도란 말이야. 풍속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에 등 마찰 손실법에서 풍량이 1000m 삼승/h
이상이 되면 정합 재취득법으로 하기도 한다 돼 있는데, 자, 덕트 치수 설계법이에요. 근데 이 설계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정합 재취득법은 치출구 직전의 정합이 대략 일정한 값으로 된다. 아, 요 놈이 맞아요. 3번은 맞고. 그 다음 4번에 등 마찰 손실법에서 각 구간마다 압력 손실을 같게 해서는 안 된다 돼 있는데, 자, 등 마찰 손실법이라는 거는 마찰 저항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즉 압력 손실을 같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4번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0번. 물 또는 온수를 직접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의 수분무 가습 장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네요. 자, 원심식 같은 경우는 로터가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는 방식, 수분무 방식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초음파식은 자료 진동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죠. 그 다음에 3번은 분무식, 말 그대로 분무, 물을 분무한다. 그래서 1, 2, 3번은 수분무식이 맞고, 4번에 보시면 가습팬식 돼 있는데, 자, 가습팬식. 얘는 어떤 팬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냥 후라이팬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딱 담아가지고 밑에서 불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끓어서 이렇게 증기가 발생되죠. 그럼 이 증기를 이용해서 가습하는 방식. 그래서 가습팬 방식은 증기 가습 방법입니다. 수분무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